안녕하세요. 크로스사이언스의 저자이자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홍성욱입니다. 이 책이 과학과 인문학 두 문화 사이의 거리를 조금이라도 좁힐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과학이 우리의 삶과 더 가까워지길 바라며 책의 한 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괴물이 아닌 과학자 프랑켄슈타인. 지금은 완연한 고전이 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이 있다. 이 작품은 영화로도 만들어져 더욱 유명해졌는데 사실상 고전이라는 것이 익히 그렇듯 실제로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이는 대다수의 사람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름을 소설에 나오는 괴물의 이름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매우 사악한 사람을 해치는 괴물이 프랑켄슈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프랑켄슈타인은 그들이 생각하는 괴물 이름이 아니다. 정확히는 괴물을 만든 과학자의 이름이다. 그렇다면 괴물 이름은 무엇일까? 기억해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것은 공연한 헛수고이다. 소설 속의 괴물은 이름이 없기 때문이다. 괴물은 그냥 이름 없는 괴물이고 그 괴물을 만든 과학자가 프랑켄슈타인이다. 프랑켄슈타인 소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인간이 다른 존재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새로운 과학이 가진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하겠는데 프로메테우스가 신의 영역이었던 불을 인간과 공유한 것처럼 프랑켄슈타인 역시 일종의 금기에 도전하며 인간이 접근할 수 없었던 지식을 얻으려는 갈망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지식이 책임감 있게 사용되지 못하고 통제가 안 되었다는 것이 이 작품이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라 할 수 있다. 자신의 피조물을 버리고 도망간다든지 짝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승낙했다가는 다시 파기하는 등 지식을 만들어낸 사람이 그 결과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고 우유부단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해 자신과 주변을 파멸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물론 이것은 프랑켄슈타인을 읽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다. 고전이라 할 만한 작품의 독법에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과학과 사회를 연구하는 나로서는 소설 속 여러 모티브라든지 주인공의 직업 등으로 생각해 볼 때 당시 산업혁명 이후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지만 누구도 그 방향이나 속도를 통제하지 못했던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인간 스스로의 책임감을 질문하는 것에 이 작품의 무게가 실려 있다는 해석을 선호한다. 결국 프랑켄슈타인에서 보여준 과학자의 이미지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면모가 우세했다고 볼 수 있다. 흥미롭게도 21세기 초에 현대 대중문화 속에 들어가는 과학자의 이미지를 연구한 로잘린 헤인즈의 연구 결과에서도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의 우세를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과학자는 소설이나 영화에서 대개 7가지 정도의 정형화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가 아주 사악한 연금술사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영웅의 이미지, 세 번째가 어리석은 과학자의 이미지이며 네 번째가 비인간적인 연구자, 다섯 번째가 모험가, 여섯 번째가 미친 나쁜 위험한 과학자, 일곱 번째가 무기력한 과학자이다. 일부는 좋은 이미지이고 나머지는 나쁜 이미지인데 과학 소설을 분석한 뒤 헤인즈는 자신이 분석한 소설의 60% 정도에서 과학 연구의 결과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술되었음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과학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소설 속의 과학은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연구들은 다음처럼 하나의 패턴을 보인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다. 그리고 혁신적인 결과를 내놓는다. 그러나 그 혁신적 결과가 과학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사회에 해악을 미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연구 결과는 연구자 자신에게 복수의 칼이 되어 돌아온다. 이 패턴은 프랑켄슈타인의 스토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독자들이 영화나 소설에서 과학기술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결국 연구자 자신도 파멸시킨다는 플롯을 보게 된다면 그것 또한 프랑켄슈타인의 변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프랑켄슈타인이 2018년 출간 20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도 고전 중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